서울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원룸. 83세의 박영순 할머니가 홀로 숨을 거두었다. 발견한 것은 옆집 아주머니였다. 할머니, 어머, 이를 어쩌지. 급히 신고를 받고 온 119 구급대원들이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 있었다. 혹시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아들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몇 년째 연락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 김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폐지 주워서 용돈 벌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받아 드시고 경찰이 할머니 방을 조사했다. 6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는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옷가지들만 있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통장에는 3만 원 남짓한 돈만 들어 있었다. 정말 어렵게 사셨네요. 네, 할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새 옷 한 번 사 입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아들 박민철에게 연락이 갔다. 45세의 민철은 강남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내 수경이 조심스럽게 전했다. 할머니가. 민철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할머니와는 몇 년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았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았다.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소하게 해야지.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 민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민철은 아내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갔다. 2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집은 상상보다 더 초라했다. 어머, 정말 이런 곳에서 사셨어요? 수경이 놀라며 말했다. 응, 어머니가 원래 검소하신 분이야. 민철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실 할머니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품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별거 있겠어? 다 버리면 되지. 민철은 할머니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내다 버릴 것들 뿐이었다. 낡은 옷, 오래된 가구, 그릇 몇 개.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할머니 방 한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꽤 오래된 것 같았지만 튼튼해 보였다. 여보, 저거 뭐예요? 금고네. 어머니가 언제 저런 걸 사셨지? 민철도 처음 보는 금고였다. 할머니가 그런 걸 살 여유가 있었나 싶었다. 비밀번호 알아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때 옆집 김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어머, 정말 오셨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네, 죄송해요. 그런데 저 금고는 뭐예요? 민철이 물어보자 김순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 그거요?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사셨어요. 중요한 서류 보관한다고 하시던데. 중요한 서류? 네, 가끔 열어보시는 거 봤는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철은 궁금했다. 할머니가 뭘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했을까? 혹시 비밀번호 아세요? 글쎄요. 할머니가 가끔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는데. 뭐였더라? 아, 1953년이라고 하시던 것 같아요. 1953년? 네, 할머니 결혼하신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철은 금고 앞에 앉아서 1953을 눌러봤다. 띠리리리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열렸네요. 수경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철이 금고를 열어보니 두꺼운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다. 서류 같은 것들이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통장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장 잔액이 5억 원이었다. 이게 뭐지? 5억 원이라고 써 있어요. 수경이 놀라며 말했다. 이상한데 할머니가 5억이 어디 있어? 민철은 다른 통장들도 열어봤다. 두 번째 통장에는 8억, 세 번째 통장에는 12억이 들어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이거 정말 할머니 통장 맞아요? 수경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민철이 계속 확인해 보니 총 7개의 통장이 나왔다. 모든 통장을 합치면 50억 원이 넘었다. 50억? 민철은 주저앉았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할머니가 5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니. 2부 마이너스 50억 상속의 충격. 민철과 수경은 통장들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혹시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들을 하나씩 조회해 봤다. 모두 실제 계좌입니다. 총 잔액이 53억 2천만 원이네요. 정말요? 네, 계좌 개설일을 보니 대부분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꾸준히 입금이 되어 왔네요. 민철은 어리둥절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 혹시 입금 내역 볼 수 있나요? 계좌 소유자가 돌아가셨으니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 집은 난리가 났다. 여보, 이거 정말 믿어져요?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언제 이런 돈을 모으셨지? 혹시 로또 당첨되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꾸준히 입금됐다니까. 로또는 아닌 것 같아. 민철은 밤새 생각했다.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철은 할머니 집으로 다시 갔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 금고를 다시 뒤져보니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할머니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비싼 것 같은 한복과 금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이게 할머니세요? 수경이 놀라며 물었다. 그런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사진 뒤에는 1975년 서울 강남구라고 적혀 있었다. 1975년에 강남에 계셨어요? 그런 것 같네. 그런데 그때 강남이 어떤 곳이었지? 민철은 서류들도 살펴봤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여보, 이거 봐요. 수경이 서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강남구 압구정동 땅 등기부등본이에요. 민철이 자세히 보니 정말 압구정동 땅 소유권 증서였다. 면적은 500평이었다. 500평. 지금 압구정동 땅값이 얼마예요? 평당 5천만 원은 될 거야. 그럼 250억? 민철과 수경은 말을 잃었다. 통장에 53억에 부동산 250억까지 합치면 300억이 넘는 재산이었다. 할머니가 300억 자산가였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민철도 의문이었다. 300억이 있으면서 왜 반지하에서 폐지 주우며 살았을까? 그때 민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처남 김성호였다. 형,
무슨 일이야? 수경이가 이상한 얘기 하던데. 무슨 얘기? 할머니가 부자였다고, 50억이 있다고? 수경이 동생에게 말한 모양이었다. 아, 그게. 민철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형, 진짜야? 50억. 좀 복잡해. 와, 대박이네. 형, 이제 완전 부자 되는 거야. 성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긴 뭘 확실하지 않아. 50억이면 형도 나도 평생 걱정 없잖아. 나도. 당연하지. 형수 동생인데 당연히 나눠줘야지. 민철은 기분이 이상했다. 벌써부터 돈 이야기를 하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수경이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큰일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날 저녁 수경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60대 초반의 김태수, 이영희 부부였다. 어머,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5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영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네,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민철이가 다 상속받는 거네? 태수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50억이라니. 우리 수경이 복 터졌네. 영희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런데 민철은 뭔가 불편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든 사람이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어쨌든 장례부터 제대로 치러드려야죠. 민철이 말하자 태수가 대답했다. 그럼 이제 돈이 있으니까 좋은 곳에서 크게 해야지. 좋은 곳에서요? 당연하지. 50억 상속받는 집 장례를 동네 장례식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 민철은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산부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관심. 할머니 장례식은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할머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장례식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철아, 어머니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민철의 큰형 박민수가 나타났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형,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장례인데 당연히 와야지. 민수의 말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다. 평소에는 어머니 안부조차 묻지 않았는데. 그런데 민철아, 들으니까 어머니가 유산을 좀 남기셨다며? 네. 아니, 그냥 들은 얘기야. 뭐, 얼마 안 되겠지만. 민수는 탐을 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몰려왔다.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었다. 민철아, 오랜만이다. 삼촌,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좀 여유가 있으셨나 보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모든 사람들이 돌려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장례식 마지막 날, 큰형 민수가 민철을 따로 불렀다. 민철아, 유산 이야기 좀 하자. 유산요? 어머니, 재산 말이야. 우리가 형제니까 공평하게 나눠야지. 형, 그게. 나도 어머니 아들이야.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민수의 말에 민철은 당황했다. 형은 20년 동안 어머니 뵌 적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법적으로는 내가 맏아들이야. 하지만
민철아,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마.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지. 민수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졌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유는 유산 분할 회의였다. 자, 그럼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얘기해보자. 큰형 민수가 회의를 주도했다. 통장에 53억, 부동산이 2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0억?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다. 300억이라니,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셨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으셨지? 그보다 이제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하지. 큰형 민수가 본론을 꺼냈다. 당연히 법정 상속이지. 아들들이 나눠 가지는 거야. 그럼 형하고 민철이하고 반반. 그렇지. 150억씩. 민철은 어이가 없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유산 분할 이야기를 하다니. 형,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성급하긴 뭘 성급해. 법적으로 정해진 거야. 그때 고모가 끼어들었다. 잠깐, 고모도 어머니 딸인데 왜 빠져? 고모는 이미 결혼해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딸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고모의 말에 큰고모도 가세했다. 맞아.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야. 순식간에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 300억을 두고 친척들이 서로 자기 몫을 주장했다. 조용히 해요. 민철이 소리쳤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민철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 큰형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현실적이라니. 300억이야. 평생 볼 수 없는 큰 돈이야.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해. 민철은 가족들의 변한 모습에 실망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수경에게 말했다. 여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뭐가요? 할머니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모든 사람이 돈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150억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수경도 어느새 돈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왜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잖아요. 민철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신이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까? 20년 동안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사부 유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 며칠 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정식 상속 회의가 열렸다. 큰형 민수가 주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었다. 법정 상속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으므로 직계 비속인 아들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50대의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럼 저희 형제가 반반 나눠 가지는 거네요. 민수가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단, 유언장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없어요. 민철이 말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고모가 갑자기 나타났다. 변호사님,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딸은 법정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저도 어머니 딸인데. 고모가 항의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유류분은요? 유류분도 직계 비속에게만 해당됩니다. 고모는 분을 참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한테도 재산을 남겨주신다고.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야. 없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 고모의 주장에 큰 고모도 가세했다. 맞아. 어머니가 딸들도 챙겨주신다고 하셨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용이 없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모들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재산은 민수와 민철이 150억씩 나눠 갖기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나고 민철이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1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받게 됐지만 기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수경이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여보, 150억으로 뭐 할지 생각해 봤어요. 벌써. 아파트도 새로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수경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돈을 모으셨을까?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우리 계획부터 세워요. 수경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민철은 계속 궁금했다. 할머니의 과거가 어떻게 됐길래 300억이나 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다음 날 민철은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다. 혹시 더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 금고를 다시 뒤져보니 작은 노트가 하나 나왔다. 할머니의 일기장 같았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1970년대부터 쓰여 있었다. 1975년 3월 15일. 강남 땅을 샀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곳이 서울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민철은 놀랐다. 할머니가 1975년에 강남 땅을 샀다니. 다음 페이지도 읽어봤다. 1978년 5월 20일. 강남 땅값이 벌써 3배가 올랐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할머니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었다. 1980년 1월 10일. 압구정동에 추가로 땅을 샀다. 500평이다. 빚을 내서 샀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민철은 계속 읽어나갔다. 할머니의 일기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명동에서 작은 옷가게를 했다. 그런데 사업 감각이 뛰어나서 매장을 늘려나갔다. 1970년대에는 백화점에도 입점했고 꽤 큰 사업가가 됐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사업이 어려워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의류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할머니는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 1982년 6월 30일. 사업은 접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더 확실하다. 강남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할머니의 예측은 정확했다. 강남 땅값은 계속 올랐고 할머니의 재산도 늘어났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일기 내용이 달라졌다. 1993년 8월 5일. 민철이가 결혼했다. 하지만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돈만 보내달라고 했다. 1995년 12월 25일. 손자가 태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다. 1998년 3월 10일.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갚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할머니의 일기는 점점 쓸쓸해졌다. 2005년 1월 1일. 새해가 됐지만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 민철은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다.
2015년 5월 20일. 이제 결심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부,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 민철은 할머니의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봤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였다. 1960년대부터 명동에서 작은 옷가게를 시작해서 1970년대에는 서울 전역에 매장을 둔 의류업체 사장이 됐다. 1972년 10월 15일. 오늘 백화점에서 제안이 왔다. 우리 브랜드를 입점시키자고. 드디어 꿈꾸던 일이 이뤄졌다. 1974년 6월 3일. 매출이 10억을 넘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더 큰 꿈이 있다. 할머니는 돈을 벌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뛰어났다. 1975년 8월 12일. 강남에 또 땅을 샀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외진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언젠가 이곳이 서울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정말 할머니의 예측은 적중했다. 강남은 서울의 중심지가 됐고 할머니가 산 땅은 수백 배로 올랐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할머니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1983년 4월 22일. 사업이 어려워졌다. 경제가 나빠지면서 옷이 안 팔린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있으니까. 1985년 11월 30일. 회사를 정리했다.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집중하겠다. 할머니는 사업을 접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했다. 강남의 땅들을 개발업체에 임대해 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었다. 1990년 7월 8일. 민수가 또 돈을 달라고 했다. 사업한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들이니까 줄 수밖에 없다. 1992년 3월 15일. 민철이도 마찬가지다.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며 5억을 달라고 한다. 내가 돈 기계인가? 아들들은 할머니를 ATM처럼 생각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 1995년 9월 20일. 민수가 10억을 가져갔다. 사업 실패했다며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언제 갚을지는 말하지 않았다. 1998년 12월 1일. 민철이도 5억을 더 가져갔다. 집을 산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새 집에 초대하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총 30억 가까이 줬다. 하지만 받은 건 실망뿐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의 일기였다. 2001년 5월 10일. 오늘 민수가 전화했다. 또 돈이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15억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2003년 8월 25일. 민철이가 찾아왔다. 하지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였다. 아이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10억을 달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며칠째 연락이 없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아들들은 연락을 끊었다. 2005년 1월 15일. 벌써 2년째 아들들 소식이 없다.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2008년 10월 3일.
민철이가 몇 년 만에 전화했다. 사업이 어렵다며 또 돈을 달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그럼 더 이상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완전히 혼자가 됐다. 2010년 6월 12일 이사를 했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이곳 반지하러 왔다. 아들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가난한 할머니 행세를 해야겠다. 민철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일부러 가난하게 사신 것이었다. 아들들이 재산을 노리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4월 7일.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긴다. 좋다.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아무도 내 돈을 노리지 않는다. 2015년 9월 30일. 오늘 유언장을 썼다. 내 진짜 뜻을 담았다. 아들들은 놀랄 것이다. 민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유언장이 있다고, 변호사는 유언장이 없다고 했는데, 일기를 끝까지 읽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2023년 12월 20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진짜 유언장은 다른 곳에 숨겨뒀다. 아들들이 내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민철은 몸이 떨렸다.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육부 돈의 눈이 먼 가족들. 민철은 할머니의 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면서 자신들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없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민철은 수경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수경은 이미 150억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보, 강남에 아파트 봤어요. 80평 정도 되는데 50억 정도 해요. 50억? 네, 150억 있으니까 50억 정도는 집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수경의 눈빛이 돈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도 아낌없이 쓸 수 있어요. 해외 유학도 보내고 과외도 최고로 시키고. 여보, 좀 천천히 생각해요. 왜요? 150억이면 평생 써도 남는 돈이에요. 민철은 할머니 일기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말았다. 수경이 실망할 게 뻔했다. 그런데 며칠 후 큰형 민수가 급히 연락해 왔다. 민철아, 큰일 났어. 뭔데요? 고모들이 유언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언장이요? 응, 어머니가 따로 유언장을 남겼다고 해. 민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유언장이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고모가 어머니 친구 할머니한테 들었대.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만나자. 그날 저녁 친척들이 다시 모였다.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가 정말 유언장을 남기셨을까? 고모 말이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혹시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고모가 나서서 말했다. 어머니 친구 박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유언장 이야기를 하셨대. 어떤 내용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들들한테 실망하셨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대. 민수와 민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고 하셨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응,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 말이야.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20년 동안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았던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 원장부터 찾아야 해. 큰형 민수가 말했다. 어디에 있을까? 어머니 집을 다시 뒤져봐야겠어. 다음 날 친척들이 총출동해서 할머니 집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유 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어디에 숨겨뒀을까? 은행 대여금고에 있을 수도 있어. 은행에 확인해보자. 하지만 은행에도 없었다. 그때 옆집 김순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혹시 할머니가 어디 다른 곳에 맡겨두신 건 아니에요? 다른 곳이요? 할머니가 가끔 법무사 사무소에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법무사 사무소. 민철이 궁금해했다. 네, 동네에 있는 작은 법무사 사무소요. 이상곤 법무사님이라고. 민철은 바로 그 법무사 사무소로 갔다. 안녕하세요. 박영순 할머니 관련해서 왔는데요. 아, 박영순 할머니. 60대의 이상곤 법무사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유 원장을 맡아두신 거 있나요? 유 원장이요. 법무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오셔서 유 원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할머니가 특별한 조건을 다루셨어요. 조건이요? 할머니 돌아가신 후 정확히 49일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49일 후요? 네. 그때까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민철은 당황했다. 49일이면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다. 미리 볼 수는 없나요? 할머니와의 약속이라 안 됩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가. 할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민철은 어쩔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알렸다. 49일 후에 공개된다고? 큰형 민수가 답답해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유 원장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그 한 달 동안 가족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처음에는 150억을 확신하며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수경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혹시 유 원장의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기다려봐야지. 50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계약금 넣었는데. 취소해야지. 수경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불안한 건 큰형 민수였다. 그는 이미 150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었다. 민철아, 유 원장 내용이 뭘까? 모르겠어요. 혹시 어머니가 우리한테 화나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누구요? 고아원이나 자선단체 같은데. 민수의 걱정은 현실이 될 수도 있었다. 할머니가 아들들에게 실망해서 전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었다. 49일이 가까워 올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커졌다. 7부 진실이 밝혀지다. 드디어 49일째 되는 날이 왔다. 친족들이 모두 법무사 사무소에 모였다. 이상곤 법무사가 봉인된 유 원장을 꺼냈다. 할머니가 직접 작성하신 유 원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유 원장을 펼쳤다. 나 박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먼저 내 아들들에게 말하고 싶다. 민수야, 민철아, 너희들은 내가 기대했던 아들들이 아니었다. 민수와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다. 20년 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 특히 내가 가난하게 살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나는 돈을 주는 기계였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따라서 나는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수가 소리쳤다. 대신 나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첫째, 현금 53억 원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 둘째, 압구정동 부동산은 시에 기증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데 사용한다. 셋째, 나머지 자산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외로 한다. 조건. 내가 가난하게 살 때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사람. 돈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준 사람. 법무사가 계속 읽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전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준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위에 써진 대로 기부한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민철이 물었다. 할머니가 따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법무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특정 조건에서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만약 49일 동안 아무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49일 동안 누군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했다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철은 당황했다. 자신이 할머니를 그리워했나? 솔직히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법무사가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법무사 사무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동네 아주머니 김순자였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순자 아주머니? 민철이 놀라며 물었다. 네, 법무사님이 오늘 와달라고 하셔서. 법무사가 설명했다. 할머니가 김순자님을 증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증인이요? 네, 49일 동안 누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했는지 확인하는 증인입니다. 김순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본 분이 계세요. 누구요? 민철 씨요. 민철이 놀랐다. 저요? 네, 처음에는 유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철 씨가 할머니 방에서 혼자 우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민철은 기억났다. 할머니 일기를 읽고 너무 죄송해서 혼자 울었던 것을. 그리고 할머니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도 가져다 놓고 할머니가 아끼던 찻잔으로 차도 올려드리고. 김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민철을 바라봤다. 민철 씨가 유일하게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한 분이에요. 법무사가 두 번째 편지를 열었다. 만약 민철이가 나를 진심으로 그리워한다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민철아, 내가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너는 마침내 진짜 아들이 된 것이다. 민철의 눈에 눈물이 났다. 너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왔겠지만
나의 일기를 읽고 내 마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정말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내 방에서 울며 사과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하늘에서 말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것도 보았다. 따라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돈을 너 혼자만을 위해 쓰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해라.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맙다. 편지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했다. 팔부 할머니의 진짜 유언. 유언장 공개 후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철은 할머니의 전 재산 300억을 상속받게 됐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큰형 민수가 가장 충격을 받았다. 이럴 수가. 내가 맏아들인데. 형, 죄송해요. 민철이 미안해하자 민수가 화를 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 혼자 다 가져가면서. 형,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나눠줄 거야? 그게. 민철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할머니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고모들도 분해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셨나 봐. 300억을 혼자 다 준다니.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어야 해. 하지만 법무사가 말했다. 유언장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할머니 정신 상태도 정상이었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고모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민철은 집에서 수경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300억을 다 받게 됐어요. 정말요? 수경이 기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300억인데 뭐. 우리가 좀 쓰고 나머지로 도움을 줘도 되잖아요. 수경은 여전히 돈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민철의 마음은 복잡했다.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한 후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친척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민철에게 돈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민철아, 우리도 가족이잖아. 큰형 민수가 말했다. 100억만 나눠줘. 그래도 200억은 남잖아. 형, 어머니도 우리가 굶어 죽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야. 민수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가세했다. 맞아, 민철아. 혼자 다 가지면 안 되지. 우리한테도 조금씩 나눠줘. 하지만 민철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조건을 다르셨어요. 조건이 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어려워.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아니야? 친척들이 억지를 부렸다. 형들, 할머니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민철이 단호하게 말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야, 박민철. 내가 뭔데 혼자 다 가져. 20년 동안 어머니 뵌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친척들의 욕설이 이어졌다. 나는 형님 친동생이야. 당연히 나눠받을 권리가 있어. 고모도 마찬가지야. 딸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민철은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유언을 지켜야 해요. 유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친척들의 말에 민철은 실망했다. 아직도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친척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다. 좋아. 그럼 너 혼자 살아.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민철은 혼자 남았다. 300억을 받았지만 가족을 잃었다. 그날 밤 민철은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 사진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민철은 한참을 생각했다. 할머니가 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 갑자기 할머니 일기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민철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준 교훈이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 민철은 결심했다. 할머니의 뜻대로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다고. 구부 가족의 각성과 반성. 민철이 할머니의 유언대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 시작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먼저 동네 김순자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민철 씨,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할머니 돈으로 고아원에 기부하시고 양로원도 지으신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일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김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민철은 따뜻함을 느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와 생전에 친했던 분들이 찾아온 것이다. 저희는 할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봉사활동요? 네. 할머니가 20년 동안 몰래 어려운 분들을 도우셨어요. 민철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할머니가 매월 고아원에 쌀을 보내셨고 독거노인들께 반찬도 갖다 드리셨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가난하게 사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 연기셨더라고요. 할머니는 가난한 척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왔던 것이다. 할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민철은 감동했다. 할머니가 돈을 모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한편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큰형 민수는 민철이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300억을 기부한다고? 미쳤나? 하지만 며칠 지나서 민수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셨나? 민수는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것을.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나? 민수는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고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화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가 너무했나? 어머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돈 이야기만 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고모들은 뒤늦게 후회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에게 일어났다. 그는 민철을 찾아와서 사과했다. 민철아, 미안해. 형,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어머니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고 돈만 생각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났다. 형,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형이면서 동생한테 욕하고 화냈어. 형도 힘드셨잖아요. 힘든 게 무슨 핑계가 돼.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키우셨는데.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했다. 민철아, 너 정말 대단해. 300억을 포기하고
어머니 뜻을 따르다니.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원하신 게 그거였겠지. 형제는 2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다. 형,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래, 이제라도 형제답게 지내자. 고모들도 하나둘씩 민철을 찾아와서 사과했다. 민철아, 고모가 너무했다. 고모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조카한테 돈 달라고 떼쓰다니. 가족이니까 이해해요. 내가 정말 어른이구나. 고모는 부끄러워. 가족들이 하나씩 화해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수경에게 일어났다. 처음에는 민철이 돈을 기부한다는 것에 반대했던 수경이 점점 마음을 바꿨다. 여보,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왜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부끄러워요. 돈만 생각했어요. 여보도 힘드셨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가 평생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사셨는데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수경도 진심으로 반성했다. 여보, 할머니처럼 살아요. 어떻게? 돈을 의미 있게 써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네, 할머니가 우리한테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선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신 거요. 민철은 수경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날 밤, 민철은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 가족들이 모두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네요. 할머니 사진이 더욱 자애롭게 웃는 것 같았다. 10부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1년이 지났다. 민철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할머니가 살던 동네에 영순복지관을 지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복지관에는 무료 급식소, 독거노인 돌봄센터,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있었다. 할머니가 꿈꾸셨던 곳이에요. 민철은 복지관 개관식에서 말했다. 할머니가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으니 이곳도 그런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관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 공부할 곳이 없는 아이들, 끼니를 걱정하는 어르신들. 민철은 매일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민철은 보람을 느꼈다. 두 번째로는 고아원을 지었다. 영순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이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아원에는 최신 시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들이 있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민철은 할머니 사진 앞에 매일 보고했다. 세 번째로는 양로원을 지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었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양로원에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취미 활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민철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300억 상속자의 감동 실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킨 효자.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은 사람. 하지만 민철은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뜻을 따르고 싶을 뿐이었다. 가족들도 모두 변했다. 큰형 민수는 자신의 작은 사업을 정리하고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민철아, 나도 도와줄게. 형이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뜻을 같이 이어가자. 민수는 복지관 운영을 도맡아서 했다. 사업 경험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고모들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지. 맞아,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이야. 수경도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원래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공부방을 운영했다. 여보, 이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그렇지.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돈으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갔다. 2년 후, 민철은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거의 다 사회에 환원했다. 자신에게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남겨뒀다. 할머니, 거의 다 썼어요. 민철은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다. 300억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였네요. 그때 수경이 들어왔다. 여보, 복지관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네,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낸 감사 편지예요. 민철이 편지를 읽어봤다. 영순 복지관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복지관에서 공부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민철은 눈물이 났다. 할머니, 이게 진짜 부자인 거죠. 민철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돈으로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었다. 3년 후 영순 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복지관이 모범 사례가 된 것이다. 영순 복지관을 벤치마킹하려는 곳이 많대요. 정말요? 네,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있어요. 민철은 뿌듯했다. 할머니의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해 말, 민철은 특별한 상을 받았다. 올해의 자선가상이었다. 박민철 씨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켜 3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철은 말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할머니가 받으셔야 할 상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민철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날 밤, 민철은 할머니 묘소를 찾았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300억 원, 의미 있게 잘 썼어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죠. 바람이 불어와서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평생 할머니처럼 살겠어요. 돈이 생기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고. 그게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네요. 민철은 할머니께 깊이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생각했다. 할머니가 남긴 300억 원은 다 썼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깨달음이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 그것이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전해주신 진정한 유산이었다. 에필로그. 10년이 지났다. 영순 복지관은 전국에 50개까지 늘어났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나눔이 큰 움직임이 된 것이다. 민철은 이제 55세가 됐다. 여전히 매일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철의 아들이 말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을.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 정신을 이어가자. 3대에 걸친 나눔의 정신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철은 매일 할머니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할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할머니 박영순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